실제로 진료실에서 이제 환자분들에게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단어 자체를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새 워낙 많이 쓰이는 용어이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뭐 환자분들이 선생님 제가 원장님 제가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봐 주세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일단 감정 쓰레기통이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직적이고 착취적인 관계에서나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좀 이런 관계를 전에 경험하셨던 적이 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가 익숙하신 분들은 이거 좀 관계 이상하다. 이 사람 좀 이상한데 해서 좀 멀리 하거나 피할 수가 있는데, 감정 쓰레기통이 된 분들을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어린 시절부터 좀 뭐 어머님이 계속 끊임없이 뭐 부친에 대한 비난을 나에게 했다거나 뭐 취직한 후에는 회사 뭐 상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나한테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한다. 처음에는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게 내가 이렇게 필요하구나,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해서 듣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좀 듣기 힘들어서 혹은 내가 바빠서 내가 안 들으려고 하는데도 계속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경우가 좀 많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환자분들한테 이건 좀 수직적인 관계이고 이건 일방향적인 관계이고 어떻게 보면은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라는 걸 항상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걸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수직적인 관계가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아예 안 들어줘야 하고 나는 무조건 거절을 해야 되고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도 되고, 뭐 첫 번째로는 세팅 같은 걸 좀 바꿀 수가 있거든요.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선생님은 환자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어떻게 같이 안 우울해지고 안 불안해지고 스트레스 어떻게 안 받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적인 환경이 좀 세팅이 확실히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진료실 내에서만 대화를 하고, 저 같은 경우 뭐 초진은 뭐 3, 40분, 재진 2, 30분 면담을 하면 그 시간 외에는 더 이상 이야기는 좀 어렵고, 하지만 또 다음 주에 또 시간이 있으니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사적인 관계에서는 당연히 그게 쉽지 않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회사 상사인데 회사 일이 다 끝나고 저녁 시간인데도 전화해서 자신의 고민을 뭐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그 베트남 전쟁 영웅 중에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전쟁에서 많이 이길 수 있었냐 했더니, 나는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고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고 원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이런 걸 조금 응용을 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걸 내가 꼭 바로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 혹은 원하는 장소에서 뭐 가령 김 부장님이 김 팀장 오늘 좀 이야기 좀 해보자 이러면은, 부장님 제가 지금 하던 게 있어서 제가 뭐 이야기를 안 듣는 거 아니고 저도 궁금하긴 한데 지금 말고 1시간 뒤에 뭐 어디 카페에서 저희가 이 대화를 좀 나눠볼까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수평적이고 내가 원하는 시간이 반영이 되고 내가 욕구나 내 감정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세팅을 좀 충분히 바꿔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잘못하시는 게, 이런 분들이랑 대화를 할 때 계속 실제로 나는 이 사람의 이야기나 이런 게 공감이 되지 않는데도 거짓으로 공감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게 수평적인 관계를 말씀드렸을 때 중요한 게 꼭 그 일방향적인 관계만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에 있어서도 내가 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 동안에 모든 걸 내가 공감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거짓은 표현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관계 거리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일 많이 인용하는 이야기가 쇼펜하우어 책에 나오는 고슴도치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은 추워지면 이렇게 옷을 입으면 되는데 추우면, 근데 동물은 옷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붙어서 온기를 나눌 수도 있고, 내가 얘랑 이 부분이 붙어 있으면 이 부분은 바람을 피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붙는다는 건데, 근데 고슴도치는 가시가 있어서, 쇼펜하우어 책에서는 고슴도치가 가시가 있어서 서로 찌르기 때문에 찌르면은 다시 또 멀어진다는 거죠. 멀어지면 또 추우니까 살려고 또 붙고, 붙으면 또 서로 찌르니까 또 다시 또 멀어져야 하고, 이게 딜레마라는 건데, 결국 사회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가시가 있는데 너무 가까워지면은 결국 찌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다시 또 멀어져야 되고, 멀어져서 또 혼자 지내다 보면 또 외로우니까 다시 또 붙어야 되고. 고슴도치 이야기에서는 얘네가 결국에는 거리를 찾아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붙자. 우리가 더 붙으면 서로 찌를 수 있으니까 그럼 공존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떨어져서 여기까지만 붙고 이 정도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엔 그래서 사람한테도 좀 거리가 필요하거든요. 뭐 회사 내나 뭐 가정이나 이런 데 관계에서 좀 어려움을 좀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가 찔렸을 때 찔렸다고 표현하는 거를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하지만 내가 찔렸다고 표현을 하지 않으면 결국 이 관계는 오래 갈 수 없거든요.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어요. 끝나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찔렸을 때는 상대방에게 찔리는 걸 알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보통 환자분들에게 이걸 알릴 때 몇 가지 좀 유의하실 거를 좀 알려드린 팁 같은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상대방한테 찔렸는데 찔리는 걸 알렸을 때 내가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왜냐면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찔렸어, 이건 너 잘못이야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아니라고 할 거거든요. 변명을 할 거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일단 내 감정은 내가 확실히 아니까 내가 찔려서 내가 지금 아파. 근데 내가 너의 의도는 몰라. 너가 일부러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아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의견을 전달하는 목적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너랑 앞으로 안 보겠다, 관계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찔린 걸 알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관계로 더 오래 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의 관계가 조금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의도도 명확하게 알리고 하는 게 좋죠. 요새 가스라이팅 이야기를 정말 많이들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 사이콜로지컬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심리적 조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뭐 이 사람의 행동을 조종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심리를 조종한다는 건데, 이건 진짜 엄청난 거,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엄청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은 이 대상을 스스로가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 그럼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거나 혹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고 못된 사람이라고 느끼거나, 그래서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필요해라든지 이렇게 타인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계속 나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변호해요. 제가 막 그분은 그럼 너무 조금 이건 착취적인 관계인 것 같은데 화는 안 나셨어요?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늘 나오는 이야기가 그럴만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자주 접하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어린 시절에 막 부모에게서 학대를 당하고 이제 자란 성인들을 보면 이후에 이야기를 해보면 과거의 이야기를 물어봐요. 뭐 어떻게 맞으셨어요? 이러면은 뭐 발로 차이고 뭐 손으로 때리고 뭐 매로도 맞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 상황이 왜 맞으셨던 거예요? 라고 여쭤보면은 많은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상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맞을만 했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당화를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나에게는 분노라는 감정이 생겨요. 근데 분노라는 감정은 대상이 필요해요.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를 하다 보면은 이 감정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거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거나 이렇게 분노의 화살이 스스로한테 오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원칙은 상대방에 대한 내 감정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억압하거나 억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한테 화가 났고 이 사람은 나한테 화가 날 만한 행동을 했고, 분노라는 감정을 많은 분들이 느끼면 안 되는 거라고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 분노라는 감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사실 이건 분노뿐만이 아니라 다른 감정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분들이 나는 불안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안이라는 거는 내가 무언가 좀 잘하기 위한 걸 수도 있고요. 혹은 내 안전을 좀 지키기 위한 걸 수도 있고요. 뭐 가령 시험을 앞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불안하지 않으면 이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감정은 필요하거든요. 분노라는 감정은 언제 느끼냐? 타인이 나를 침해했을 때 느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 선인데 타인이 이 선을 넘어오면은 나는 화가 나거든요. 근데 이 화를 느끼지 않으면은 나는 타인에게 계속 공격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감정을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왜 지금 화가 나는지. 그 방어기제, 감정을 처리하는 여러 가지 기제가 있는데 억압이라는 방어기제가 있고 억제라는 방어기제가 있어요. 이 둘의 큰 차이가 뭐냐? 억압이란 방어기제는 미성숙한 방어기제인데 이건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뚜렷하게 인식을 못하는데 일단 누르는 거예요. 뭐가 올라오려고 하면 내가 안 느낄래. 다른 걸로 돌리거나 다른 생각한다거나. 억제라는 감정은 성숙한 방어기제 중에 하나인데 일단 내 감정이 올라오면 느끼긴 느껴요.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이래서 화가 났구나.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이거 어떻게 못하니까 일단 누르자. 이게 억제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화를 느낄 때 이거를 안 느끼려고 억압을 하다 보면은 이게 계속 나중에 한 번씩 펑 하고 터지는 거죠.
그래서 억압을 안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내 감정을 느꼈을 때 내가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장 좀 해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호흡 이완이라는 걸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를 이완시키는 건데 화가 나면 교감신경계가 올라가거든요. 교감신경 활동이 활성화가 되는데 그럼 혈압이나 뭐 맥박이나 체온이나 호흡수 이런 생체지구가 올라가게 돼요. 왜냐면 화가 난 상황은 내가 위협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위험 신호여서 내가 전투태세를 갖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막 열심히 막 쥐어짜서 피를 온몸으로 보내고 이런 건데 근데 내 신체 변화가 나를 더 화나게 해요. 내가 더 흥분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체적인 반응을 좀 가라앉히는 게 중요해서 저희가 호흡 이완이라는 걸 많이 말씀을 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생체 징후에서 내가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는 혈압이나 맥박이나 체온은 내가 어떻게 감히 조절할 수가 없고 호흡을 천천히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448 해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숨을 참았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뱉고 다시 이런 걸 또 반복을 하고 이렇게 호흡 이완을 좀 평소에 연습을 좀 했다가 화가 나는 상황에서는 일단 그 자리에서 나와서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호흡 이완을 천천히 해보는 게 좀 도움이 되죠. 걱정이 너무 많은 분들의 특징은 이제 걱정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어닌 젤린스키라는 심리학자가 걱정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걱정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걱정을 나눈 건데 첫 번째로는 생산적인 걱정, 이 걱정을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경우, 두 번째로는 비생산적인 걱정, 뭐 이게 걱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거나 뭐 혹은 뭐 이 일이 일어나더라도 별일 아니거나 이런 비생산적인 걱정.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걱정이 생산적인 것과 비생산적인 거의 비율을 봤더니 사람들이 하는 걱정에 생산적인 걱정은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4%. 굉장히 적죠. 이거는 뭐 진료실에 오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이 다 마찬가지인 건데 근데 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내가 걱정을 하는 게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런 확신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걱정을 해서 일단 최악의 상황까지 좀 고려를 해봤더니 이 정도면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있을 것 같다. 내가 이럴 때 뭐 플랜 A는 뭐고 플랜 B는 뭐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안심이 되셔야지 일단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건데 결국엔 이제 최악을 항상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평소에는 뭐 준비 시간도 많고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는 뭐 완벽하게 할 수도 있고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주로 문제가 생기는 게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요. 시간이 얼마 안 되고 급하게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이렇게 최악을 가정하시는 분들은 항상 좀 얼어버려요. 왜냐면 지금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일 확률이 높은 결과를 그려보고 그거를 대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최악만 계속 떠오르니까 안 그래도 시간이 없으니까 어찌할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바로 걱정을 안 하려고 없애는 거는 불가능해요, 사실. 하지만 내가 걱정을 하고 최악의 상황을 떠올렸을 때 그때는 훈련으로 우리가 반대의 상황을 항상 그려보는 거예요. 최상의 상황을 첫 번째로 그려보고 그 다음으로는 제일 현실적으로 확률이 높은 그런 결과를 좀 그려보고요. 이렇게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양측을 다 생각해보고 현실적으로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를 계속 떠올리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엔 또 자연스럽게 여러 결과가 떠올려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결국엔 걱정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걱정하는 것 때문에 일에 방해가 되고 생활에 방해되고 이렇게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지행동 치료에서 많이 추천하는 방법 중에 걱정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루 중에 내가 걱정하는 시간을 1시간을 내가 정해 놓는 거예요. 이건 잠이랑은 좀 먼 시간에 잠이랑 가까운 시간에 하다 보면은 잠에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잠이랑 먼 시간에 뭐 퇴근 직후라든지 저녁 직후라든지 1시간 정도 잡아두고서 그 1시간 동안은 정말 열심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다른 거 하면 안 되고 걱정만 계속해요. 내가 뭐 찾아볼 게 있으면 찾아보고 머릿속으로 떠올려볼 게 있으면 떠올려보고 걱정 노트라고 해서 이제 걱정과 관련한 걸 막 계속 써보고 그리고 이런 거 할 동안에는 이제 장소도 좀 정해져 있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잠자리는 피해하고 잠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서재라든지 혹은 거실이라든지 내가 한 장소를 정해서 내가 시간과 장소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에만 걱정을 할 거고 이곳에서만 걱정을 할 거다. 그래서 그 시간 외에나 그 장소 외에 내가 걱정이 떠오를 때는 이 걱정을 걱정 노트에다가 이제 단어만 이제 적어두고 미루는 거죠. 이건 내가 걱정을 앞으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걱정을 미뤄서 하루에 1시간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걱정이 어느 정도 좀 컨트롤이 되기 시작하고요. 적어도 걱정 시간 외에는 내 삶에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슬슬 좀 귀찮아하세요. 매일 내가 1시간씩이나 걱정을 해야 되나? 이거 좀 의미 없는 걱정이 많은데 이렇게 많이들 귀찮아하시고, 특히 도움이 되는 거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서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고 최상의 상황을 떠올린 후에 시간이 지나면 사실 내가 걱정했던 최악의 상황은 잘 안 생기거든요. 근데 최악의 상황이 안 생겼을 때는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아, 이거 뭐 운이 좋았다라든지, 아, 이거는 뭐 특이 케이스야, 이러고 넘어가는데, 근데 반대로 내가 그러다 어쩌다 한번 내가 염려했던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아, 역시 이렇다니까, 이래서 내가 걱정을 한다니까, 이렇게 거기다 강한 의미를 부여를 하시거든요. 걱정 노트 같은 걸 좀 써보면서 나중에 한번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이거 내가 걱정할 만한 일이 실제로 많이 없었네, 이런 걸 계속 좀 배워가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죠. 요새 특히나 여름이고 덥고 또 해가 또 길고 또 습하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수면에 굉장히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고 있어요. 제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제 수면하면은 시간만 중요시 하다 보니까, 내가 요새 잠을 잘 못 자니까 오늘 좀 일찍 누워야지, 내가 요새 좀 잘 못 자니까 오늘 좀 더 늦게 이 침대에서 일어나야지,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이건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거든요. 수면이란 게 시간도 중요하지만 질도 중요해요. 수면의 질을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 효율이라고 하는데, 내가 하루 중에 잠자리에 누워있던 시간, 이건 낮에 누워있는 것도 포함하는 거고, 그 중에 실제로 내가 잠을 잔 시간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시에 내가 잠자리에 누웠다. 근데 11시에 잠이 들었다. 그리고 7시에 일어났는데 바로 나오기가 아쉬워서 8시까지 누워있었다. 내가 총 누워있는 시간은 10시부터 8시까지 해서 총 10시간이에요. 근데 실제로 내가 잠을 잔 시간은 뭐 11시부터 7시까지 하면은 8시간이고, 이거 10분의 8이니까 이건 80%거든요. 근데 수면 효율이 적어도 85%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잠이 안 온다고 일찍 누워있으면 절대 안 되고, 내가 평소와 같은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오히려 더 일찍 누워있는 거는 수면 효율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수면은 생리적인 거여서, 그러니까 생리적인 거는 화장실 가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지금 오늘 뭐 저녁 7시에 화장실 가서 대변 볼래, 이거 내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수면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생리적인 거는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조건화예요. 나는 이 시간이 되면 잠자리 누워서 자는 사람이고, 이 시간이 되면 일어나는 사람이고, 나는 이 장소에 들어가면 나는 잠을 자는 거고, 이 장소에서 나오면 나는 잠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내 몸이 시간과 장소를 기억할 수 있도록 조건을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